여기 국어 금석학 백과사전이라는데 이 금석학은 돌이나 나무의 글자색인 거. 금석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죽은 학문인데 옛날은 잘 나갔던 학문이야. 자, 첫째 국어. 권문하라는 다음에 동부군의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고 대동운부군어 하는 걸 모의고사에 선생님들이 학생 틀리게 하려고 가끔 돼.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어휘백과사전 제일 끝에 거기 연도를 봐봐. 그 어느 때야? 선조 때지. 그런 정도야. 별 의미 없어 사실. 자, 그리고 금석학. 금석학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추사김정희가 유명한 금석과알록이라는 책 속에서 금석, 돌에 새긴 걸 과, 통과, 안, 눈안자 얼핏 봤다 했어요. 과안이라는 건. 어렸을 때 왜 추사김정희 할아버지가 영조임금 사위야. 화순옹주라는 사람 남편이야. 부마야, 부마. 영조 사위야. 사위는, 왕실 사위는 정치에 관여를 못해요.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치에 관여를 못하니까 시간은 많잖아. 손잡고 전국 일주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아버지가 왕의 사위 집안이니까 힘이 있단 말이야. 정치 개입이 어렵다고. 왕실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손잡고 전국 일주를 하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잡고 전국 일주에서 유명한 사람 글씨 같은 걸 많이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얼핏 본 이런 뜻이야. 금석과알록이라는 게. 거기서 유명한 추사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무학대사 기념민주라 했더니 진흥왕 순수비다. 뭐가?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가. 그런 얘기가 써 있어. 그 책에.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렇다 하는 얘기고. 다음 백과사전류. 외란, 호란, 양난 이후에 조선도 성리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성리학을 대처할 만한 학문을 찾자. 그래서 중국에 애를 보냈는데 애가 이상한 학문이라고 갖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종교더라고. 그게 뭐야? 서학, 천주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나 연구해보자. 그래서 많은 백과사전들이 등장하래. 그래서 성리학의 반성에 의한 그래서 그런 얘기야. 광해군 때 지봉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이 있어. 유설, 여러 가지 설을 늘어놨다. 그리고 18세기 성호라는 호를 갖고 있는 이익이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을 썼고, 그리고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이라는 영의정이 영조의 명령을 받고 동국문헌비고라는 정부편찬 백과사전. 자, 그 3번이 중요해. 나머지는 개인 편찬 백과사전인데 그거 하나만 정부편찬 백과사전이야. 동국문헌비고. 전에 영조 때도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덕무 호가 청장관이야. 청장관이가 쓴 백과사전, 청장관 전서. 그리고 이덕무의 손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규경이야. 손자가 오주라는 호를 갖고 있어. 오주연문 장전상관 백과사전. 그리고 자, 동국문헌비고 정부편찬 백과사전. 두 번째 할 것이 임원경제지. 서유구라는 사람. 서유구. 이 집안은 양반인데 3대가 농업학자야. 양반인데 3대에 걸쳐서 농업학자인데 서유구가 19세기에 임원경제지란 농촌생활 대백과. 내가 이게 학생들한테 이걸 강조를 했거든. 최근에 시험을 연이어서 나왔어요. 국가지게도 나오고 지방지게도 나오고. 그게 시사성이 좀 있어요, 얘가. 예? 임원경제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써놨어. 모든 거를. 농촌생활 대백과. 예? 임원경제지 이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백과사전 그 두 개. 첫째, 정부편찬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그리고 두 번째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대백과. 그리고 옆에 16세기 성리학 발달. 그 첫 번째 성리학 정체. 이건 앞에 정치사에서 했어. 15세기 관학파, 즉 훈구파는 기, 현실이 강하다. 살인파는 리, 관념을 중요시했다. 그렇지? 신라, 통일신라를 경험해봤더니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편리하면 권력이 중앙에 있어야 됐다. 중앙집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문학도 내가 즐겨야지. 무슨 문학을 모시고 다니냐. 문학은 즐기는 거다. 사장. 문학 즐기는 걸 한자로 사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강의안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림을 그려. 나중에 보면 이따가 16세기 양반들은 그런 짓 안 해. 그림 그리는 건 천하다고 생각해. 절대 안 그려. 그림 소유만 하지 즐기기만 하지 본인이 직접 그리지는 않아요. 15세기는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그려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서 이래.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그러니까 국방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단군 강조. 이게 15세기야. 그걸 그대로 뒤집으면 16세기야. 중앙집권에 반대 지방분권, 즉 향촌자치.
문학을 천시하면서 유기경전 외우는 걸 중시한다. 경학, 치중. 그리고 과학기술이 떨어진다. 저조. 그러니까 국방기술도 떨어지니까 외란호란 양난호 저 터지는 거지. 우리는 은나라 왕족 후손인데 존화주의, 기자승배, 사대주의를 보인다. 완전히 반대잖아. 자, 이러면서 16세기 성리학이야. 이 세상은 이와 기 두 가지로 돼 있다고 보는 이기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관념을 강조하는 게 경주 출신의 학자인 이언적이야. 조선은 이가 중요하다 해서 이론의 창시자야. 아니다, 기가 중요하다 해서 동시대 인물, 개성사람, 유명한 서경덕이야. 황진이 스승이야. 서경덕은 황진이 스승. 그러니까 황진이가 몇 세기 사람이라는 얘기야? 16세기 사람이야? 15세기 사람 아니야? 16세기. 그래서 이 이언적의 사상은 사람은 동네 배우는 거야. 어디 경주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 안동에 가서 배우러 가는 거야. 누구? 태계의 왕으로 가는 거야. 주리론 이러면서. 그리고 저 서경덕이는 개성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북에. 그러니까 누가 배워? 저 서경덕 사상은 누구? 황해도 해주가 척하고 자기 외가가 강릉인에게 배워. 강원도. 누구? 율곡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동네 배우는 거야. 이론은 이언적에서 이황으로, 기론은 서경덕에서 이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시절에 같은 율곡이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조식이라는 사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조식은 북인의 우두머리가 조식이다 이랬는데, 노자장자, 노당사상을 포용적으로 도교계열의 노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려고 그래. 배울 건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 학문의 실천 강조, 경의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두 자루에 칼을 차고 다녀. 한 자루는 경자가 서 있고 한 자루는 의자가 서 있어. 자기가 경을 존경하는 거. 존경. 경을 실천 안 하면 그 칼로 자기를 찌르는 거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면 의자 칼로 자기를 찌르고, 남 찌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자해공갈단이야. 이거. 그래서 철저한 실천주의자야. 성리학이 실천전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북인들이 아주 철저한 실천론자가 북인들이에요. 이게 조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래요. 그리고 조식은 16세기 공납의 폐단을, 다른 애들은 경절이 때문에 폐단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조식이는 누구 때문이냐고? 서리 때문이다. 정부 씹는 거지. 서리만 국만. 서리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거야. 이 조식이야. 북인의 우두머리. 조식 밑에다가 북인의 영수. 알아야 할 학자야. 특히 중요한 게 서경덕, 조식. 자, 그러면서 16세기 초반 얘기고, 16세기 중반으로 오면, 이언적, 서경덕은 16세기 초반, 중종 때 사람이고, 16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 누가 나오냐? 명종 선조 때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되는 거지. 주리론의 대표적인 인물 이왕, 주기론의 대표적인 인물 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왕이를 해놨어. 이왕, 이기원론, 이와 기,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원. 이와 기가 상호발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그러면서 이 태계 이왕은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왜? 그 하단에는 성학십도, 선조임금한테 성리학을 쉽게 10장의 그림으로 그려줬다.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니까 각 관청의 관리들이 복사했다. 자식 교육용으로 병풍으로 만들었다. 임진왜란 때 내가 한번 얘기했어. 부산시장 방에 갔더니 이 10장짜리 병풍 있더라. 아, 귀한 건갑이다. 가져가자. 첫 전리품 중에 하나가 성학십도다. 이랬어. 성학십도 중에 첫 번째 그림이 태극도라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게 태극도야. 가장 중요해, 저게.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일본 학자들이 해석하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웬만한 7, 8달 먹은 놈도 해석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정도 학문이 일본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선에서 학자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학자를 보내줘. 그래서 퇴계왕의 사상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는 거야. 오늘날 퇴계학이라고 해서 한국 이상으로 퇴계학이 발달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고등학교 아이들은 퇴계학을 배워요. 여러분보다 나아. 퇴계 설명을 5분 이상 하더라니까. 내가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 왔을 때 내가 중국어 일본어를 좀 하거든. 물어봤어. 그랬더니 퇴계왕 사상을 설명하더라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물어봐. 뭐대? 도산서원 7밖에 더 하냐고. 핵심을 모르는 거지. 철학가인데 철학은 모르고 도산서원, 많이 알면 주리론 이런 것밖에 더 하겠냐고. 그렇지? 아, 1,000원짜리 화폐에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하겠다. 퇴계요. 걔네들은 철학을 설명하더라고. 왜? 그게 일본 이 국사책에
태계왕 사상이 6줄 정도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계왕 사상 안 써 있어요. 예. 일본은 태계왕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태계왕 도산서원에다가 매년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1,500만 원 정도 돈을 보내요. 일본에서. 왜? 자기네 학문에 뿌리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도산서원 앞에 거기다 일본산 금송을 세워놨어요. 일본산 금송을 일본에서만 나라는. 일본에서 흙 가져다가. 다고. 근데 나중에 여기 운보 김기차이라는 놈이 그 1,000원짜리 화폐 그려달라 그려줬는데 그 도산서원을 그려서 뒷면에다가. 그런데 하나는 잣나무고 하나는 금송인데 금송이 매년 거기 돈 주니까 관리를 얼마나 잘할 거냐고 그거 잘 잘했어요. 그걸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역사학계가 들고 일어난 거지. 무슨 놈의 일본산 그림을 여기다 대고 1,000원짜리 화폐 그리냐고 항의를 한 거예요. 이미 돈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지 이러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확 바꾼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화폐가 바뀐 거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바꿔야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게. 네? 여하튼 퇴계왕의 사상은 뭐라고? 일본 학문,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를 한 거야. 태계왕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양명학, 명나라 유학인 양명학 비판서인 전습록 편이라는 책을 썼다. 동시대에 있는 율곡이야. 율곡이는 이기 이론론적 이원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돼 있다. 이건 이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퍼센트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율곡이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이 세상에. 근데 율곡이네. 태계왕은 이렇다고 그러고 율곡이는 뭐라고 그러냐? 95%가 기고 5%가 이다. 얘기야. 이원론은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기만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 이도 있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퍼센트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이기호발설 이러는 거고 이걸 기승 1도 기 하나가 있는데 1도 2가 살짝 목에 올라탄 거야. 목에. 그러니까 기만 보이는데 목에 보니까 이도 있더라. 얘기요. 여하튼 두 가지다. 이기 이론론적 이원론. 이론론 기 하나인 것 같은데 이원론이다 하는 거야. 말만 어렵지 필가 아니야. 이는 경험론, 현실을 강조하는 기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개혁적 태계왕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태계왕은 개혁론이 없어요. 근데 율곡이는 대부분 다 개혁론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벌써. 예? 그래서 그 통치제, 수치제, 유명한 대공수입법,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율곡이다. 그리고 성리학에 관한 것을 집에서 욕갈고 성학 지별하는 책자를 썼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보시고. 이게 태계형과 율곡이다. 그러면서 18세기 호랑논쟁. 호랑논쟁이란 이 성리학 해석을 놓고 싸워. 18세기, 17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싸워. 19세기까지. 끊임없이 싸워대는데 호랑논쟁이래. 이 호랑논쟁은 뭐냐면 이건 포인트가 노론 내부 싸움이야. 노론 내부. 노론끼리 하는 거예요. 노론끼리. 청나라를 중요한 대국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소리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나라를 대국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호론, 낙론 이러는데 호론이란 충청도를 호사라고 그러잖아. 충청도 노론이야. 낙론은 서울 노론이야. 같은 노론이야. 노론끼리 하는 얘기야. 호론은 충청도니까 시골이지. 시골이 개혁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야. 그렇지? 성리학은 차별이야. 그러니까 차별성이 강해. 서울은 개방적이야. 그래서 청나라를 대국으로 받들자. 이러는 거야.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알지도 못하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를 이자. 다르다. 이론, 차별론. 이러지. 이게 보수란 말이야. 성리학이 차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북벌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서울론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근원적으로 이꼴, 같다. 동론 이런 거야. 청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면 뭔가 배울 만한 게 있다 이거지. 배우자. 그래서 뭐로 가? 북쪽을 배우자 해서 뭐? 북학으로 가는 거야. 북학으로. 되고. 이건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가는 거지. 이건 의정척사로 가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건 계속 차별이야. 그걸 호락 논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노론끼리 얘기야. 노론끼리. 예? 노론 내부 싸움이다. 호락 논쟁 이런 거야. 충청도 노론하고 공주 사람 한원진 그리고 충북 제천 사람 저 능강이라는데 수산면 권상아 이게 송시현 수제자거든. 자 한원진, 이간, 김창업 이게 다 권상아 제자들이에요.
근데 스승 권상하는 놈이 품수 없이 이 편지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지가 개입을 해. 그래서 일이 확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전국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진 거야, 이게. 그냥 의견 교환하고 끝날 상황인데, 이게 권상아가 품수요. 예. 송시열 제자인데, 충북 제천, 그 능강 사람이에요. 그 인물성 이론. 그리고 외암이간은 권상아 제자인데, 서울에서 차관을 하고 있었어. 서울에서. 서울에 대학로에 가면 방송통신대학교 본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요 밑에 방송통신대학교 본부가 있고 여기 유명한 피자집 있고 이 뒤에 산이 이렇게 깎아놓은 듯한 산이 보여. 이걸 뭐라고 그러면 낙산이라고 그래. 여기 낙산공원 이런다고. 청북구에. 낙산공원 밑에서 집 짓고 살았대서 낙하 이러거든. 그 낙하론, 줄여서 낙론 이런 게. 서울로론 얘기야. 호로는 충청도, 공주, 제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호론과 낙론, 노론 내부 싸움이다 이거지. 이러면서 성리학을 오로지 성리학에서 성리학 교주와 교리를 법조 목조막 외란호란 양난 이외에 오로지 성리학, 올리 성리학 이런 놈들이 나와. 송시열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와. 오로지 성리학이 아니다. 윤유, 주자와 다른 해석, 도화권류속이라는 책자에서 그랬다가 싸가지 없는 놈에서 사문난적으로 몰려. 예? 그리고 박세당 역시 주자와 다른 해석, 역시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돼. 예? 윤유와 박세당 걔네들이 포인트야. 윤유와 박세당. 정약용 이러니까 자기는 죽기 싫잖아. 그래서 옛 해석, 고주란 공자맹자, 주라는 건 해석이란 뜻이야. 원래 유학의 본질로 찾아가고 다시 연구해보자 얘기야.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은 기호, 취향의 불가하다. 이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성, 기호설. 기호라는 게 취향 아니야. 이게 성리학이 교주어야. 이러니까 계량성리학, 명나라유학인 양명학이 나온다. 양명학은 딱 세 장면이에요. 첫째,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리학에 비해서는 행동강조야. 실천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거기 정제도예요. 정제도. 그래서 강화도로 떠나. 하도 씹어대니까. 성리학자들이 A씨하고 18세기 초반에. 그래서 강화도에 하곡리라는 말을 자리 잡았는데 시간이 나서 옆 동네 갔더니 옆 동네 유명한 아까 내가 얘기한 이근익의 아버지 이광사. 얘가 왕족이에요. 전주시 왕족이야. 그 이광사라는 대학자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광사하고 친하게 지내. 그래서 이광사 집안하고 자기 딸하고 혼인을 시켜. 그래서 그 이광사 집안 애들을 제자를 거느려. 그래서 그걸 강화학파 이런 거야. 그 옆에 그림이 이광사 초상화예요. 이근익의 아버지. 세 번째, 한말, 대한제국말, 일제시대 국어국사윤리를 영향을 국학자에게 영향을 줬다.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명나라유학. 양명학, 지행합일의 실천성.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 정제도. 세 번째, 한말, 일제시대 국학자한테 영향을 줬다. 요거야. 자, 그렇게 알면 되고 옆에 이건 17세기인데 예학과 보학, 예의에 관한 학문. 보학, 족보에 관한 학문 얘기야. 예에 관한 학문. 그래서 이 송시열의 스승인 김장생과 김집이 예에 관한 걸 책으로 썼다 해서 가래 집남, 집안의 얘기를 모았다 해서 가래 집남 하는 책이야. 그게 17세기 예학서요. 보학은 족보학이에요. 족보학. 이건 최근에 시험을 냈어. 예. 현존 최고의 족보, 안동 권씨 집안의 성화보라는 족보야.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선원록이라는 거 있지. 이건 왕실족보야. 5개의 근원을 찾아가는 기록해서 전주시 족보. 왕실족보. 그 성화보보다 사실 중요한 건 선원록이에요. 선원록. 본래 이름이 선원계북이라는 건데 전주시 족보. 그러니까 선원록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넘겨서 조선조는 성리학사이지. 그러니까 기타 사상 종교를 비판을 해. 없애는 건 아니고. 그래서 탄압을 해, 탄압을. 그래서 억불책이라고 하죠. 자, 억불책이야. 불교 오감. 태조 이성계는 승려 증제들 시제, 도첩제. 종이첩자, 그림도자, 도첩제. 승려 증 얘기야. 거기에 태종이 방언인 한술 덧떠. 사원,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 그리고 전국자찰을 242개사만 인정해. 자, 태조, 도첩제 실시. 태종 242개사. 이러면 돼. 세종은 한술 덧떠. 교종서찰 18개, 선종서찰 18개, 도합 36사 인정.
더 줄이는 거죠. 이게 불교 억압이야. 세조 놔두고 성종, 도첩제 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승려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지. 이게 불교 배척이야. 그래서 이때 절이 보따리 싸갖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도시 한복판에 있다가. 그래서 산간불교. 지금도 산에 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연이 그거야.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억불책, 불교가업이 기본인데 숭불하는 사람도 있어. 숭불. 불교 숭상. 숭불. 정책까지는 아니고. 숭불하는 군주가 2명 있어. 성리학사에서. 자, 조선 초기인 15세기 세종. 16세기 명종. 이 2명이야. 세조하고 명종. 불교 진흥. 불교 진흥. 그러니까 세조는 불경을 간행해. 간경도감이라는 임시 불교 서적 간행기관을 설치해. 그리고 유명한 원각사를 세우죠. 원각사 5층 석탑하는 그 원각사. 그 원각사와 동시에 석탑도 세워. 그리고 명종. 명종 때는 승려,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을 해. 그리고 승려 과거제도인 승과를 부활을 해. 이게 명종이야. 얼마 전에 도굴이라는 영화가 있더만. 그 도굴이 저 명종 무덤 얘기야. 명종 무덤. 이건 사실 명종이 한 게 아니야. 명종 엄마가 한 거야. 명종 엄마. 명종 엄마가 누구냐? 중종의 부인 문정왕후. 문정왕후 무덤이 어디냐? 태릉이야. 태릉 선수촌하는 태릉. 그 도굴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태릉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문정왕후 무덤 얘기하는 거야. 예. 불교 진흥군주니까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그거 꺼내자. 뭐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조선조 유교 국가에 불교 진흥군주가 2명 있다. 15세기 세조, 16세기 명종. 그렇다고. 그 얘기야. 중요한 건 억불책이야. 태조 도첩제, 태종 242개사, 사찰의 노비와 토지 몰수, 경제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세종 36사만 인정, 성종 도첩제 폐지,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스님이 마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고려 때는 스님이 귀족 대접을 받았는데 조선은 천민주에서도 백정만도 못하게 대접을 받는 거야. 완전 밑바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맛가기 시작하는 거지. 스님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 도교. 역시 도교도 억압해. 그래서 도교행사관할 관청 소격사라는 걸 세워. 도교행사를 관리하겠다. 라고. 근데 도교가 살아남아. 왜? 유교 약점 보완.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조그맣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유교는 문, 학문을 숭상해. 근데 도교는 문으로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려고 건강, 물을 숭상해. 도교가 물을 숭상한다는 증거가 있어. 뭐가 있냐? 이 도교가 자연찬미, 허무지, 신선상 이런다고 그랬잖아. 귀신관, 귀신 숭배하는 게 무당집이다. 대한민국 무당집에 대부분이 누가 있냐? 최영 장군 있어. 장군의 초상화가 있어. 최영 장군이 거의 모셔져 있어. 장군님 그런 거 최영 장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들어줄 거 아니냐? 그 얘기야.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서는 천의 귀신을 물리쳤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남이 장군을 모셔. 그래서 남이섬이 그래서 나온 거야. 거기 남이섬 안에 남이 장군 묘가 있는데 그건 진짜는 아닌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리고 강원 이북지방,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중국. 여기는 누구 모시냐? 동양에서 무의신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어. 누구요? 관운장을 모셔요. 삼국지에 나오는. 다 무하고 관련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무숭상이야. 그래서 문무견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사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어. 그런데 도교는 우리의 하늘 강조해. 천. 우리의 유명한 산, 유명한 강에 대한 제사야. 천. 하늘에 대한 강조야.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은 요즘은 안 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안 하는데 전국제조 때 봉화 채워오던데요. 강화도 만이산에 하늘 별자리에 대한 조사. 이게 별초자, 초제.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거죠. 단군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단군이 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제사를 모셨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데가 강화도 만이산에 이 제사 지내는 초제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별의 참배라는 재단에서 참성단이라고 그래. 이게 지금 뭐 반쯤 무너졌다는데 얼마 전까지 여기서 봉화 채화에 왔어. 전국체전 때.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야. 예. 이게 민족주의야. 그래서 이게 부족한 걸 유교 약점을 보완해서 도교가 살아남아. 없어지지 않고. 그걸 내가 하단에 그림으로 해놨는데 첫 번째가 불교가 살아남는 사연이야.
그게 뭐냐? 하단에 보시면 앞에 7명이 앉아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칠성각이라고 그래. 북두칠성을 의노한 거야. 절에 가보면 저 각자 쓰는 건물은 다 도교 계열이야. 원래 불교 건물이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국사당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최영장군이야. 웬만한 무당집에 가면 저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 풍수지리 민간재산 그건 별 필요 없고. 자, 거기 과학기술, 천문역법. 신라 때도 얘기했는데 천문이 나온다든가 역법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농업진흥, 왕건강화. 이게 가장 중요해. 하늘 별자리 보는 거, 달력. 첫째, 천문역법 무조건 농업진흥, 왕건강화.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 상태에서 거기 천체관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거기 강우량 측정기, 비 오는 양 측정기, 측극이라고 그러죠. 측극이 맞는 날을 환산해봤더니 양력으로 5월 19일 날이야. 그래서 5월 19일 날이 지금 발명의 날이야. 장영실이가 측극이 만든 날. 그래서 오늘날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이 된 사연이 있어. 예. 그리고 거기 토지 측량기구 인지규형. 이건 세주가 만드는 건데 원본이 사라지고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랬어. 한 장을 넘겨서 조선 후기 천문학. 천문학. 거기 보시면 이광정이가 이태리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고녀만국전도. 이게 세계지도 이 뜻이야. 고녀만국전도란 말이. 한자식 표현인데 고녀는 아무 뜻이 없어. 무릇 이 뜻이야. 만국전도, 세계지도. 세계지도가 들어와. 저쪽 조선주기에 있는데 저게. 그런 정도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 네. 자, 그나마 중요한 게 지전설이야. 지전설은 과거로 얘기하면 지동설. 국사에서는 땅이 회전한다 해서 지전설 이렇게 불러. 지동설. 그전에는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다고 그랬어. 천동설. 근데 그게 아니고 땅 자체가 움직인대. 그게. 그럼 땅 자체가 움직이려면 네모지면 땅이 못 돌지. 아, 땅이 돌기 힘들지. 설사 돈다고 해도 코너, 구석이 깨져. 그럼 하늘에 이렇게 돌다가 바위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야. 하늘에 바위 떨어지는 꼴을 못 봤어. 이게. 그러면 바위가 안 떨어지고 바위가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 이게 원형의 형태를 떼야 돼. 완전히 동그랗게 못 해더라도 원의 근사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땅은 원의 근사한 형태를 띨 것이다. 그럼 뭐라 그래? 구라고 그러지. 구. 그래서 지구 하는 말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는 놈이 내가 중심이야. 아년만 내가 중심이야. 아년만 내가 중심.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중심이 있지만 이러면 각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라고 조선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지.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한국 중심 세계관으로 확 바뀌는 거야. 이게 그 별거 아닌 과학 이론 하나가 이러는 거야. 그게 지전설, 지동설의 주제냐. 우리나라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17세기 반 김성문이라는 학자야. 역학도회라는 책자에서. 그리고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익, 홍대영, 정약용, 최한기 이런 사람들이. 위에 최한기의 지구의, 지구전유라고 해서 지구의가 있고 노쇠로 만든. 그리고 이 지전설에서 시험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천안에 살았던 홍대영이에요. 홍대영이가 주장하는 지전설을 무한우주론이라고 그래. 우주는 한이 없다. 고로 내가 발대고 있는 소지 세계의 중심이다. 뭐 얘기야.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얘가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었어. 혼천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밑에 있는 거야. 그 밑에.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 서울 숭실대학교가 현재 갖고 있어요. 자, 그게 천문 관측하는 거야. 하늘 별자리 보는 거. 다음 역법. 역법이라는 제가 달력을 만드는 방법, 날짜 계산법. 농사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랬지. 역법은 역법은 앞에서 강조한 적이 없어요. 자, 역법은 조선조역법 2개만 알면 돼. 첫째, 한양을 기준으로 세종대왕 명령으로 한국식 달력이 나와. 그게 뭐냐? 칠정산이야. 칠정산 내편, 내편, 외편 이러는데 내편이란 말은 필요 없고 칠정산 이러면 돼. 칠정산이 뭐냐?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칠정산이야. 일주일 단위로 칠집법이야. 칠집법. 포인트는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게 포인트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달력.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달력. 원나라 달력인 수치력을 참고해서 아랍 달력인 회의력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 얘기야. 칠정산.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자, 조선주기 17세기. 청나라 달력이 들어왔어. 시언력. 역법은 그 2개만 알면 돼. 세종대왕 때 칠정산. 조선주기 시언력. 이거 2개만 알면 돼. 김유기라는 사람. 김유기가 누구냐? 아까 위에 지전서 주장하는 사람이 김성문이라고 그랬지? 김성문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된 거지. 김유기라는 사람이에요. 그 역법은 그 2가지야. 자, 천문역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농업진흥 왕건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다음 천문학 관련해서는 지전설. 역법과 관련해서는 한양을 기준으로 한 뭐 칠정산. 조선주기 시한력 이런 거야.
수학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의학 기술학, 의학, 이건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고려 때 향촌의학제를 구한다 해서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향약 구급방을 모방한 많은 책들이 나오니까 이걸 하나로 모았어. 향약 모을집자, 집성방, 집 모였다 이게. 향촌의학제에 관한 걸 전부 모았다. 이걸 모으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약재가 많고 어느 약재는 어느 달에 채취할 수 있고, 그래서 향약 채취원령 월별로 향약 채취원령이라는 책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야 책을 다 모을 수 있잖아. 그러고 난 뒤에 집정방을 만든 거예요. 연도를 보면. 그러고 난 뒤는 어떻게 이어지냐? 자, 이게 약재학서적이에요. 약학서예요. 약국거예요. 약국거. 그러면 의학이라는 게 치료, 그렇지? 의사들도 있고 약사들도 있잖아. 그래서 의학 대백과 서전을 마지막 만든 거예요. 그게 의방유치야. 의학 대백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향약 채취원령, 그 다음 향약 집성방, 그 다음 의방유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무식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순서가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신주무원록. 이게 신주무원록은 법의학, CSI. 법의학 서적이에요, 이게. 예? 법의학 서적. 무원, 억울함이 없도록. 법의학 서적이고. 자, 조선후기. 여러분 다 아는 허준의 동의부감. 뭐 그렇고. 뭐 이거야 알 테고. 침눈노가 침구경술 별로 안 중요하고. 정약의 마과는 마진이라고 해서 홍역연구소야. 정약이가 홍역 걸렸었거든. 예? 홍역연구소. 근데 거기 권말부록 책 끝에 뭘 썼냐? 거기 제너의 종두법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괄호 열고 천연두, 딴딴, 마마. 천연두 연구소가 들어가 있어. 홍역연구소 끝에. 왜? 정약이가 또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래. 그래서 얘가 정약용의 호 중에 하나가 산미자라는 호가 있어요. 그 왜 산미자라는 호가 나오냐? 이게 천연두가 홍역을 걸리면 홍역하고 천연두가 증상이 비슷해. 요즘 뭐 코로나하고 이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듯이. 그러면 몸에서 열꽃이 피고 38도, 39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냐? 홍역은 가라앉으면 끝이야. 몸에 아무 형태가 없는데 천연두는 그 열꽃 핀 게 이렇게 빨갛게 종기 같은 게 일어나. 그게 가라앉으면 이게 썩은 거야. 딱정이처럼 똑똑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래서 살이 이렇게 곰보가 패요. 그걸 곰보라고 그래, 곰보. 옛날에는 이 곰보가 흔했어요. 서유구라는 사람은 온 얼굴이 다 곰보야. 서유구 자화상 있는데 진짜 곰보 아닌 데가 없어요. 완전히 빵빵빵빵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곰보야. 아주 곰보가 제일 심한 사람이 서유구고 웬만한 사람 다 곰보가 있죠. 곰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이게. 그런데 정약용에는 곰보 자국이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눈썹이 3개야. 여기 하나, 여기 2개. 그래서 산미자라는 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거기 보시면 거기 해놨나? 얘기를 안 하려고 뺐네. 아이씨, 괜히 얘기 꺼냈네. 하여튼 정약용의 마가해통 요걸 하는데 누가 참여하느냐 이걸 쓰는데 박제가가 참여해. 마가해통에 거기다 박제가 참여. 그래. 19세기 초반에 박제가 서자 출신의 인물. 왜 참여하냐? 얘는 천연두 걸려서 죽었다 살은 애야. 죽은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깨어난 놈이야. 얘가. 그쪽을 잘 알아. 얘는. 지도 종두라고 그래. 종두. 천연두를 종두라고 그러는데 그 종두 연구소를 따로 써요. 얘가. 이따 보시면 따로 써. 자, 이게 정약용의 원래 홍역 연구소 책 끝에 뭐 종두, 천연두 연구소가 실려 있더라 하는 얘기야. 예. 박제가는 또 따로 종두 연구소를 따로 쓰고. 그리고 이재마가 동시세본 동쪽인 의학서로 오래된,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은 상식화돼 있지. 소민, 소양인, 태민, 태양인. 한군의 신체 특실설. 나는 감기 걸리면 콘택 600을 먹어야 되는데 쟤는 감기 걸리면 지미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감기약인데 처방이 달라져. 한국인은 주로 의민이 많아. 내성적이야. 서양인들은 양인이 많고 소민, 소양인. 이렇다고. 소민, 태양인. 이래. 한국인은 거의 당시 70%가 소민이었는데 지금은 태음인이 많아. 영양상태가 좋기 때문에. 태음인이 많고. 예? 양인은 직어.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입으로 싸워. 그 양인, 서양 놈들은 썸방, 먼저 저 패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과가 발달했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놈들은 외과가 발달하고 찢어지고 깨진 놈이 많아. 그렇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날이 더우니까 뭐가 발달하겠냐? 치과가 발달하고. 그래서 싱가포르 이런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데 치대가 알아둬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의대로 유학하는데 내과를 갔다든가 의과를 갔다든가 미친놈이야.
유학을 가려면 치과를 유학을 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걸. 다 이게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예. 뭐 기술학 하는 건 별 필요 없고, 밑에 활자인쇄술. 아래 할 것이 세종대왕 때 갑인자 하나야. 식자판조리법 이것 때문에. 고정장치라는 뜻이에요. 고정장치. 고정장치. 글자가 인쇄할 때 이렇게 누르면 흔들리거든. 근데 안 흔들리게 고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갑인년에 만든 활자. 그건 고정장치가 있어 글자가 깨끗하게 인쇄가 돼. 그래서 갑인자, 식자판조리법. 이거야. 세종. 이러면 돼. 자, 다음 농업서. 농업서. 이건 앞에서 한 얘기인데 세종대왕 때 정소가 농사직설 그런다고 그랬지. 그리고 사계절 농사법 사시차년 초. 그리고 강희명의 금양 잡는, 금양은 경기도 시흥이야. 경기도 시흥 지역의 농사법 이러는 거야. 그리고 16세기 구황차려, 이 구황차려 얘기했어. 비상직량에 관한 서적. 그걸 17세기 효종이 묶어와라. 그래서 앞에 1, 2, 3, 4 네 권을 하나로 때려 묶었어. 그걸 농가집성이라고 그래. 1, 2, 3, 4를 묶은 걸. 조선전기 네 권을 한 권으로 모은 걸 농가집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 조선전기 1, 2, 3, 4를 조선후기 1 농가집성으로 묶어서 화살표. 그러면 돼. 그래서 집성이요. 그리고 박세당의 반농사 이 색경. 그리고 박지원의 관홍소촉. 그리고 아까 임원경제주로 유명한 농촌생활 대백과 서유기의 아버지 서호수라는 사람이에요. 서유기의 아버지야. 자, 이 서호수의 해동농소 이걸 좀 기억해야 돼. 서호수의 해동농소에도 밑줄 쳐. 제일 끝에 전통농법의 중국농법 종합 요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우리 농법과 중국 농법을 합쳤다 이게. 나머지 뭐 참고로 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병법, 병법서적. 병법서적은 거기 밑줄치 부분 총통등록 세종대왕 때 최무선의 아들이 최해산이야. 최해산이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 화약대포 만드는 방법, 사용법 이런 걸 써놓은 책이야. 그게 총통등록이라는 책이야. 화약무기 사용법 이게 세종대왕 때 탑 시크릿 국가 최고 군사 기밀이야. 총통등록이라는 책이. 그리고 거기 무기하는데 태종 때 거북선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쾌속전투함 비거도선 그리고 하단 그림에 있는 신기전을 장착한 화차 밑에 바퀴 있잖아. 화차 우리 신기정 화살이 한 번에 110발까지 나갈 수 있어. 다연장 로켓 포지. 예. 근데 16세기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이런 과학기술이 떨어져. 외로운 양난으로 터지는 거지. 예. 자, 그런 다음 옆에 문학과 예술. 15세기는 나라 세웠으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그래서 문학의 흐름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야. 그게 그림으로 반영된 게 몽유도원도예요. 꿈 가운데 무릉도원. 조선을 무릉도원처럼 이상세계처럼. 오른쪽 왼쪽. 왼쪽 하단이 현실세계고 오른쪽 상단이 이상세계야. 대각선을 화살표로 해. 그냥 곧바로 거기다 하면 돼. 그 책은 뭐 길이길이 기억할 책도 아니고. 몽유도원도. 자, 잘 들어. 왼쪽 하단. 이러라고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 여기가 현실세계고 여기가 이상세계야. 중간에 비틀비틀 꼽을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로 나가는 얘기야.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이게. 현재 일본에 있는데 꿈 가운데 무릉도원처럼 얘기야. 전문화가 안견이 그렸대.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이 고사간 수도 중국 전설을 그린 거야. 고시성을 가진 선비가 강희안이라는 정부 관리가 그린 거야. 자, 이게 사장의 상징이야. 15세기 정부 관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잖아. 16세기는 그림을 소유하고 즐기기는 하는데 그리지는 않습니다. 이랬잖아. 15세기, 16세기 다르단 말이야. 예. 강희안은 태종 이방원의 외손자예요. 이 사람은. 동생이 강희명이야. 아까 금양장군 쓴 사람이 친동생이에요. 예. 연산군하고 친척이야, 얘가. 연산군하고 어릴 때 같이 컸어요, 얘가. 강희안, 강희명이가. 고사간 수도, 중국 전설 그린 거예요. 복장봐, 한국옷인가 중국옷이잖아. 몽유도원도 중국 놈이 얘기하는 이상세계야. 고사간 수도 중국 전설이야. 그럼 이게 15세기 둘 다 뭐가 있는 거야? 자, 그 두 권을 묶어서 뭐라 그래? 그냥 두 그림을 그냥 묶어. 뭐? 중화사상 반영. 아까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하고 똑같잖아. 중국 중심 세계관 얘기야. 조나지하고는 달라. 조나지는 중국이 최고다 이거고 중화사상은 그래 중국 너희 땅 넓다 그 얘기야. 달라 이게. 그랬는데 16세기는 살인파 관념다가 집권하면서 자연찬미를 중요시해. 그림, 문학작품 몽땅 자연찬미야. 가장 대표적인 게 매랑국죽 사군자야. 자연찬미.
신사임당에 5,000원권, 5만원권에 있는 뭐 풀벌레, 초충도 이런 거. 그게 뭐 메란국적의 상징이야. 메란국적. 16세기는 몽땅 자연작품. 문학작품 관동별곡 자연찬미, 면왕정가 자연장미, 상춘곡 자연찬미. 다 자연찬미야. 16세기는. 예외가 있어. 예외는 시험을 좀 내지. 자, 제일 끝에 어숙권이라는 서자 출신 인물의 폐관잡기. 얘가 서자야. 양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양반 문벌 사이를 씹고 적수차별을 비난하고. 그럼 자연찬미가 아니잖아. 얘는. 그러니까 자연찬미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지. 얘는. 그리고 백호 임재. 임재라는 신이야. 황질일 짝상에서 황질이 무덤에서 자살한 사나이야. 이상한 놈이야 이게. 외순자가 꽤 유명한데. 사회모순과 유학자의 사대주를 비난했다. 사회모순과 유학자의 사대성을 비난했다. 이 임재라는 시인인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어숙권 폐간잡기, 적서차별 이러면 돼. 본인이 서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회 비판하는 거야. 적자서자제도. 그렇지? 그럼 이 사회 비판은 어느 때 양식이냐? 한 장을 넘겨봐. 17세기 양식이에요. 17세기가 사회 비판이에요. 임난 뒤에. 그러니까 16세기 사는 놈이 17세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로는 미친놈이지. 그렇잖아. 한 시대를 앞서서 살면 그 미친 사람이야. 그게. 17세기는 사회제도 비판이야. 사회제도 비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홍길동전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사회 비판하잖아.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그래, 너 내일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다고 네가 적자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지 않냐? 내 잘못이 아니다. 이는 뭐 사회 잘못이다. 이게 사회 비판이야. 이게 17세기 테마야. 그게. 15세기는 희망, 16세기 자연찬미, 17세기 사회 비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8세기는 사회를 만든 놈을 비난해. 그렇잖아. 그게 양반 비판이에요. 18세기는 양반 비판이야. 박지원의 양반전. 그렇지? 박지원 소설이 다 양반 비판이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야, 이게. 자, 그러면서 거기 18세기 하단 그림 봐. 이러면서 18세기 그림계에 있어서는 양반 중심 성리학 사회를 비난하고 백성 중심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근처에서 진경산수화 이런 거지. 진경산수화. 그 진경산수의 첫 번째는 게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야. 그 위에 해놨지. 서울 인왕산 그림. 이건 현재 저기 이건희가 갖고 있었죠. 중국에 간 거 사왔어. 갖고 있어는 지금 아마 경매에 나올 거야. 이게 정부나 사든지 누가 사겠지. 인왕제색도. 이게 해외로 반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그리고 옆에 금강산 그림. 금강전도라고 그러죠. 금강산. 실제 있는 경치 아니야. 몽유도 원도.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경치는 아니란 말이야. 이건 실제 경치를 그리잖아. 그래서 진경산이라고 그래. 진짜 경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세기 후반에 그 하단에 있는 앞에 여백이 있었으니까 크게 약간 해놨는데 영통골 입구도라고 해서 개성 들어가는 마을 입구야. 영통골이라는 마을 입구도. 바위가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고 눈으로 표시가 나잖아. 그렇지? 햇빛 받아서 환한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그래서 원근법 명암법 이런단 말이야. 나중에 그 앞 페이지를 보면 그 더 쉽게 크게 키워놓은 게 있어서 참고할 수 있어. 그리고 우향문학. 우향문학은 중인이야. 중인. 양반이 흉내내는 거야. 우향, 여항이라고 하는데 중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큰 기레가 양반님 만나서 인사해야 되잖아. 자기보다 신분이 높으니까. 그거 싫은 거야. 어디로 가? 뒷골목 다니는 거야. 뒷골목 문학 이 뜻이야. 우향은 꼬불꼬불거리는 뒷골목 이 뜻이야. 이게 그 우향 문학. 서울의 유명한 뭐 피막골이라고 있어. 그러면서 19세기는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 이러면서 신분제가 확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백성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야. 백성이. 그래서 양반, 시락적 화풍이 퇴조하고 이런 거야. 서민 육성장으로 우리도 소설 쓴다. 한글 소설, 춘향전 이런 거. 백성이 즐겨보는 소설. 그리고 전라도일에서 유명한 민요. 일정한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판소리가 유명하고. 이건 전라도일에서 유명한 거야. 정적으로 유명한 거 아니야. 판소리는 전라도일 때만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그림을 그리고 백성이 그림을 소유해. 원래 백성은 그림 소유 못해요. 처벌받아요. 그런데 신분제가 무너졌으니까 백성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소유하게 돼.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옆에다가 화가가 낙반을 안 찍은 거예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게. 그게 민화의 특징이야. 예? 민화는 작자미상이야.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예? 하단에 민화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나온 그림 중에 유명한 추사김정희의 세안도. 이상적이라는 통역관한테 선물로 준 그림이야. 중국 갔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밑에 제주도 목장의 관노 출신의 화가 장성업의 군마도 말그림. 그리고 민화. 민화는 거기 민화하는 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기복적,
복을 기도드리는 얘기야. 민화는 다 사연이 있어. 그냥 안 그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상식적인 거 하나만 해줄게. 그 하단에 민화를 내가 해놨어. 두 번째 민화 봐봐. 모란꽃이지. 민화 그림에 제일 많은 게 저 모란꽃 꽃이며. 왜? 꽃 중에 잎이 제일 커요. 모란꽃이. 그래서 꽃 중에 꽃이요. 꽃 중에 꽃. 모란꽃이요. 목련, 예, 모란꽃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잎이 풍성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 뜻이야. 모란꽃 그림을 선물했다. 부자 되세요. 이런 뜻으로 선물한 거야. 이게. 그리고 유명한 그림은 저 첫 번째는 호작도야. 호작도는 저게 틀렸어. 원래 어떻게 그려야 되냐? 소나무, 까치, 표범 이렇게 그려야 돼. 저게 무슨 표범이야? 호랑이지. 그렇지? 그런데 잘 봐봐. 이마하고 배는 표범이야. 잘 보시면. 그렇지? 등만 호랑이지. 그러니까 표범이 지금 호랑이로 변해가는 거야. 왜? 한국인들이 표범을 별로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표범 그리다가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뜻이 안 맞아. 왜 안 맞냐?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그래, 정월. 이 뜻이고, 소나무 이 뜻이. 까치는 굿뉴스, 좋은 소식. 까치 울면 이러잖아. 표범은, 이 호랑이는 해석이 안 되고, 표범은 빠우라고 해서 중국 발음, 알린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했잖아. 그 보자야. 알린다는 뜻이야. 새해 좋은 소식만 알려주기를. 이 뜻이야. 이렇게 선물해주는 거야. 너희 집에 1년 내내 굿뉴스가 들어오기를. 이러면서 선물해 주는 거야. 호랑이 그리면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이 표범 그리다가 호랑이로 변질됐다. 이게 88 호랑이야, 얘가. 88 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돌이 아니야. 얘 호돌이 원본이에요, 얘가. 얘를 갖고 호돌이를 만들었어, 이게. 그런 사연이 있어, 하여튼. 자, 다음, 건축. 조선이 철저한 성리학아냐? 신문에 따른 차벌법이야. 그래서 15세기 건축은 서원 건축. 학교 궁궐 이런 건데, 서원이라네. 15세기는 학교 궁궐 건축, 16세기는 서원 건축, 살인파 때문에. 도산서원 이런 거. 이 건축은 중요한 게 17세기야. 17세기 건축은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양반주의 경제적 성장. 여기 유명한 속리산법사의 팔상전. 그리고 팔상전은 뭐 여러분 한 번에도 봤을 테니까 안 해놨고. 전라도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하단에 3층. 밖에서 보면 3층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야. 전라도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밖에서는 오른쪽 2층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야. 속리산법사의 팔상전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사연이 있어. 한번 안 늦어도 할 짓은 했지. 조선왕조가 승려를 차별한다고 그랬지. 백정보다 더 차별을 했어. 그런데 임난이 일어나. 양반이라는 놈은 혜택을 줬는데 죄다 도망가. 임금 안 모시고. 그 내시하고 몇 명만 모시고 양반을 걸리고 다 땡땡이 쳐서버렸어. 예. 근데 가장 천대받던 스님들이 떨쳐 일어나는 거야. 승려의 병장, 승병장으로 활약을 해.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미안한 거야. 얘네들한테. 두드려 팼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17세기 조선사회가 승려를 탄압하긴 탄압하는데 덜 때려. 어제 5대 때리면 한 대밖에 안 때려. 이걸 양반들 스님 봐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어제보다 대접이 좀 나은 거야. 그걸 국사교과서가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자기 집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양반이 절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어떻게 조선왕조에서 배척한 절을 가느냐? 그러니까 부인을 대신 보내는 거야. 부인은 상관없잖아. 주로 그랬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는 들 때리네? 지가 직접 가는 거야. 양반이 가서 우리 집안 복 받게 해주십시오. 양반이 경제적 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양반이 경제적 후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형 불교 건축물이 등장한 거야. 대형 사연 건축이 나온 거야. 그게 아까 얘기한 속리산 법사의 팔상선,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대형 건축물이 등장하는 배경이 이거야. 17세기.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이러니까 이게 시골에 영향을 주는 거야. 18세기. 18세기는 부농, 부상, 놀부. 즉 신양층, 부농, 부상층도 그러더니 자기도 돈을 대는 거야. 절지라고. 그러니까 얘는 대형 건축물 3층, 5층, 7층 이걸 세울 만큼 돈을 못 대고 그냥 새끼 사찰, 이걸 암자 사찰이라고 해. 사찰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3개 이상 있어요. 원래 부처님 보시는 불당, 설법하는 설법당, 스님 주무시는 요사체라고 해서 기숙사. 이게 3동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더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얘가 불당이고 법당이고 스님 주무시는 기숙사고 달랑 하나밖에 없어. 그게 새끼사찰이야. 하단. 경기도 안성의 성남사, 충청남도 논산의 쌍계사, 절에 가면 달랑 요 건물밖에 없어. 왜수해? 그러니까 이게 암자사찰이야. 왜? 돈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이 건축은 17세기가 제일 중요해. 대형 건축. 그게. 처음 내면 그게 포인트야. 그게. 19세기는 별 필요 없고. 공예는 거기 그림대로. 공예는 첫째, 고려말 조선 초의 분청사기, 청자백자 중간. 그리고 16세기 순수백자, 사림양반, 순수백자. 그리고 조선 후기 17세기 청화백자로 해서 백색 바탕에 청색으로 그렸다. 청화백자라고 그래. 그게 순서, 이게 순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18세기, 19세기는 이거야. 아까 얘기한. 신양층, 놀부가 돈 주고 양반이 집을 샀어. 청주시장한테 뇌물을 줘. 그러면서 청주시 의회에 진출을 해. 근데 기존 청주시 양반이 있잖아. 부양층. 얘네들은 사또 만나갖고, 사또 청주시장하고 지하고 같은 양반이야. 와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대. 놀부는 바깥에라도 한 명 사오는데. 그러면 청주시장은 놀부하고 손 잡지 얘하고 손 안 잡는단 말이야. 같은 양반이니까 손 안 잡아. 얘가 양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양반이 목에다 힘주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그래서 다랑아리 백자. 백자는 백자인데 외형이 커져요. 그게 다랑아리 백자야. 예? 평창올림픽 할 때 저기 채화한데가 다랑아리 백자 아니야? 이후에 걔가 스키 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채화하고 그랬잖아. 다랑아리 백자야. 이 얘기야.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남자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요. 넥타이 폭이 넓어져요. 경제가 안정되면 넥타이 폭이 좁아져. 넥타이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소리냐. 내 빈 마음을 넥타이로 가려요. 그러는 거야.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래. 여성이 경제가 어려우면 치마가 올라가. 경제가 안정되면 치마가 내려가고. 그런 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태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명품 안 찾아요. 왜? 내가 명품이야. 내 주머니가 명품이야. 그렇잖아. 주머니 10억씩 갖고 다녀봐. 명품 무슨 상관 있어. 슬리퍼 절질 끌고 다니지. 내 아는 놈이 그렇다니까? 전에 한번 어필 그러잖아.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눈곱도 안 띄고 몇 억짜리 호박 하나 하고 걔도 1억이 넘고 그거 보면 무슨 거지 새끼 같아. 애가. 근데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집 아들이야. 첩자식인데. 만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갔다니까. 여자가 돈 보고 달려들어가고 몇 번 고생을 했어. 장가를 안 가, 아이가. 그러니까 지주머니가 명품인데 굳이 명품을 왜 찾냐고. 그렇잖아. 그 명품 논리가 그런 거야. 내가 명품이 안 되니까 명품을 갖고 뒤집어 쓰는 거지. 그 심리적으로 그런 사연이 있어요. 자, 이게 공예야. 다 미학인데, 이게 미술학 미학인데, 그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서를. 고려말 조선 초 분청사기, 청자백자 중간, 그 다음 순수백자, 사림양반, 그리고 조선주기 청화백자, 그리고 다랑아리 백자. 그러니까 순수백자가 외형이 커진 거지. 예.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별 필요 없고, 얘기했고, 서해는 아래 할 것이 두 명이야. 조선후기. 아까 얘기한 이광사, 양명학자. 우리 글씨체야. 한석봉 글씨체. 우리나라는 70%가 바위라고 했지. 바위 같은 힘 있는 글씨를 좋아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동국진체라고 그래. 우리 정서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하단에 보시면 한석봉 글씨하고 비슷한 게 옆에 대응보전이라는 게 저게 이광사 글씨야. 글씨가 힘있게 생겼잖아 벌써. 그런데 추사김정이야. 동양에서 글씨 대가 그러면 추사김정이에요. 중국 일본 학자도 인정하니까. 근데 그 추사김정이는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다양한 도형성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렇게만. 왜 다양한 도형성이냐? 밑에 중로지실이라는 건데 내가 우리 집에도 저걸 해놓긴 해놨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이래. 일반적으로 한자로 산수이라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근데 추사김정이 이렇게 안 써. 어떻게 쓰냐? 산. 이런다고. 파격. 글씨 크기가 달라. 여백을 이용하고. 이게 추사김정이 쓰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마치 여기 산이 흘러내리는 듯하다. 해석이 그래. 이건 내가 쓴 건 안 흘러내리는데 추사김정이가 쓰면 그렇대. 이게. 그래 이걸 파격, 다양한 도형성 이러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같은 글씨 크기로 같은 두께로 배열하는데 추사김정이 그걸 깨버린 거야. 그게
이게 추사김정의 글씨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조형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정서. 한국인은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 같은 힘 있는 글씨를 좋아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글씨 좋아해. 그게 한석봉 글씨야. 그게. 중국 애들은 흙이 많으니까 흙 날라다니는 글씨, 날라다니는 글씨 좋아해. 그걸 행서체라고 그래. 왕이지. 일본 놈들은 나무 같은 글씨체를 좋아해. 여학생 글씨체, 예서체, 전서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상품 같은 데 보면 이게 곡선형 글씨들이 많잖아. 그게 동양 삼국기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다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돌, 중국은 흙, 일본은 나무. 이게 법칙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안 외워도 돼. 몰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들이 공부 안 해갖고 외우라고 그러지, 알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 이거 결국 못하네. 마지막 실학. 이거 사람 외우는 건데 여러분이 외워야지 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음악은 5명. 음악가 내가 5명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고구려. 누구? 까먹었지 또. 고구려 음악가.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고구려 음악가. 야, 여기 충주에 살았던 가야 사람 있지? 누구요? 우르. 뭐요? 악기가. 가야 사람이니까 뭐겠어. 가야금이지. 근데 저 고구려는 뭐요? 검은 고양. 누구요? 왕산악이라는 인물이에요. 왕산악. 고구려 왕산악. 가야 누구라고? 우륵. 자, 이제 얘가 포인트야. 백결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 방아타랑으로 유명한데 이게 어디 사람이야? 신라야. 백제가 아니고 신라야. 시험 내면 거기다 걸을 거라고. 백제다 걸을 거야. 틀림없이 아마. 나래도 그렇긴 해. 그렇지? 나래도 그렇긴 했는데 출제하는데 그거 그렇게 안 내겠냐고. 백결이니까 학생들이 백제를 오해할 소리가 높아. 또 백제가 문화 대국이거든. 그러니까 백결 선생은 신라 사람이야. 그게 가장 핵심이야. 자, 5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선의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었어. 정간보라고 했어. 그거 내가 해놨어. 지금도 써요. 국립국어원이. 지금도 써요. 악보를. 그리고 19세기 판소리로 유명한 신재효라는 사람이 있어. 전라도 고창에. 아까 선운사 나오는데. 신재효. 판소리 정리. 근데 자기 제자에 웬 남자애가 나왔는데 예쁘장하게 들어왔어.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의심스러워. 한 1년이 지나는데 여자야. 그러니까 이미 정이 들었는데 너 나가 할 수 없잖아. 진채선이라고. 그래서 얘를 가르쳤는데 아주 재주가 있어. 근데 경복궁을 완성했다고 흥선대원군이 전국 노래 한마당, 전국 트롯대회를 열었어. 근데 얘가 1등을 했네. 이 진채선이라는 애가. 근데 워낙 애가 실력이 좋아. 그것도 또 여자야. 또 예쁘장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자기 전용 가수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벙 찐 거예요. 못 봐. 흥선대원군 집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보고 싶으니까 얘를 생각하는 노래를 만든다. 그게 도리와가라는 거예요. 수진가 누가 주인공한 영화 있었지 왜? 그게 그 얘기야. 그게 실화예요, 실화. 이게. 그래서 신재효가 흥선대원군 죽고 난 뒤까지 못 봤어요. 죽고 난 뒤에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뭐 진채선이가 뭐 떠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둘이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걸 봐서는 못 만난 것 같아. 못 만난 거. 자, 그래서 음악가가 5명이요. 고구려 왕산악, 신라 백결선생, 가야 우륵, 그리고 조선주의 누구라고? 세종대왕, 악보. 그리고 19세기 판소리, 그럼 누구라고? 신재효. 이렇게 5죠.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얘기를 일부러 한 거야.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사람이야. 신재효가 판소리 정리. 전라도 고창 사람이야. 전라도 고창 사람. 자, 그게 음악가야. 마지막 단원이 실학이야. 실학은 거기 중농파, 중상파 정리해놨어. 사람 외우면 돼. 여기 정리해서 중농파 3명. 그렇지? 유영원, 이익, 정약용. 중상파 4명. 중상파 4명. 유수원, 그리고 홍대용. 아까 천안에서 했던 무한우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박지원, 박제가. 18세기, 19세기 초 박지원. 그리고 19세기 서자 출신 인물 박제가. 거기 끝에 박제가 봐봐. 아까 한 얘기가 있어. 거기 3번째 청의 종두서를 참고해서 유과 종두 신법을 썼다. 이랬지? 그게 종두법. 얼굴에 곰보 패는 현상. 천연두라고 그래. 이게 워낙 무서우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상간마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마마라고 그래. 마마. 손님 마마. 그런다고. 그럼 물러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홍역은 심하면 약간 미쳐. 정신이상이 생기는데 마마는 죽어요. 천연두는.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죽게 돼.
열이 39도, 40도 오래되면 죽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천연두가 무서워, 이게. 그게 종두. 그래서 손님마마에서 마마라는 말로 일명 불려. 그래서 이게 시사성이 좀 있어. 그 질병 문제가. 19세기 한국사에 등장한 게 뭐라고? 콜레라. 뭐라고 불러? 괴진. 이런다고. 평안도 이론에서 처음 등장. 이게 서울로 들어왔다고. 시사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그 실학자는 여러분이 외우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